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6부 의병. 그들은 두 개의 야트막한 산을 넘어서야 죽절고랑 초입에 당도하였다. 골짜기는 새벽처럼 조용하기만 했다. 빗방울이 나뭇잎을 두들기는 소리만이 요란했을 뿐이다. 골짜기로 내려가기 전 대부리는 대원들의 보행을 멎게 하고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골짜기엔 빗소리만이 가득했을 뿐 사람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다. 어서 골짜기 안으로 들어갑시다. 대부리는 골짜기가 텅 비어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보행을 재촉했다. 그들은 마음 놓고 골짜기로 내려갔다. 산등성이를 내려가 골짜기 초입에 이르렀을 때부터 빗방울이 조금은 가늘어진 것 같았으나 비가 멎지는 않았다. 그들이 골짜기의 초입에 들어서서 개온나무며 물풀의나무, 쥐똥나무들이 칡덩굴과 함께 엉킨 덤불 사이를 헤치고 산자락의 모퉁이를 안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그들의 코앞에서 총소리가 귀를 찢으면서 총알이 날아왔다. 엎드려서 몸을 숨겨라! 대부리의 예기치 않은 기습에 놀라 소리치며 바위 뒤로 몸을 숨기며 총알이 날아오는 전방 참목숲을 향해 38식 총을 겨누고 정신없이 방아쇠를 잡아당겼다. 갑작스런 기습을 받은 창의병들이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 내지르는 비명소리가 대부리의 가슴을 쥐어뜯었다. 대부분의 창의병들은 엄폐물을 찾아 몸을 숨기고 총질을 서둘렀으나 화약에 비해 젖어 불이 붙지 않았다. 화승총을 든 의병들은 몇 번이고 다시 화약을 장전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허사로 끝났다. 적을 향해 총을 쏘고 있는 의병은 화승총이 아닌 38식 총을 휴대한 1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10명의 창의병들도 탄환이 충분하지 못하여 마음 놓고 사격을 할 수가 없었다. 대부리는 적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기계의 약세도 있었으나 적은 창의병이 오기를 기다리며 길목을 지키고 있는 입장이었고 이쪽은 마음 놓고 보행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기습을 당한 형편이라 지세의 불리함 때문에 대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여 대부리는 수종사원 서거치를 불러 각 분대별로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가 후퇴하라고 일렀다. 화승총을 가진 대원은 서둘러서 후퇴를 하고 신식총을 가진 사람만 남아서 불질을 계속하라. 장대불 십장은 대원들을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는 신식총을 가진 10명의 대원들로 하여금 불질을 계속하게 하여 나머지 대원들이 안전하게 후퇴를 할 수 있게 말미를 주고 싶었던 것이다. 장십장의 명령에 따라 화승총을 가진 대원들은 앞을 다투어 골짜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자 길목을 지키고 있던 일본 헌병들은 도망치는 의병들을 향해 마구 총질을 해댔다. 도망치던
의병들 중에서 여러 명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 열정의 신식총으로는 일본 현병의 화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게다가 양총을 가진 장의병들은 탄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일본 헌병들을 향해 충분한 위협 사격을 할 수조차 없었다. 이러다가는 우리까지도 몰살을 당하겠소. 우리도 서둘러 후퇴를 합시다. 장식장 옆 바위 등걸에 몸을 숨기고 총을 쏘아대던 천좌근이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기실은 대부리도 빨리 그곳을 빠져나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으나 잠시라도 그들이 사격을 중단하고 몸을 피한다면 일본 헌병들이 그 사이를 놓치지 않고 덜미를 잡고 추격해올 것이 분명한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시간을 오래 끌면 끄는 만큼 장의병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은 뻔한 이치였다. 나하고 차지하고 남아서 계속 총질을 해서 외놈들이 추격을 못하게 막을 터니까 나머지는 냉큼 이곳을 피해서 대원들과 합류하시오. 대부리는 그러면서 자신과 짝귀에게 실탄을 좀 남겨주고 가라고 일렀다. 그러자 문치걸과 송기화도 대부리와 함께 남겠다고 하였다. 우리 4사람이 남을 것이니 나머지 6사람은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시오. 문치걸이 천주학을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러면 우리 먼저 가오. 조심하시오. 그러면서 천주학은 그들 중에서 5사람과 함께 가시덤불 사이를 기어서 그곳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으며 남은 4명은 동료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적진을 향해 한바탕 총질을 해댔다. 대부리는 얼핏 대원들이 빠져나가는 쪽을 돌아다 보았다.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창의병들이 눈에 들어왔다. 대충 보아도 너댓 명이 넘을 듯 싶었다. 그는 일본 헌병들이 진을 치고 있는 언덕배기를 쳐다보며 부두둑 이를 갈았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와 서름의 불꽃이 튀겼다. 그는 죽음을 생각했다.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다. 다만 억울할 뿐이었다. 외놈의 총에 맞아 죽는다는 것이 억울한 것이었다. 여기가 우리들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최후까지 싸우세. 대부리가 그의 친구들을 둘러보며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보년에 죽지 않고 여태껏 살아있었던 것만 해도 우리는 운이 좋았던 게요. 우리는 13년이나 덤으로 산 거로구만 그려. 짝귀가 적진을 향해 총을 쏘아대며 말했다. 나는 옆에 내한테 치매 무덤을 맹글라고 일러두었음께 언제 어디서 죽어도 마음이 변하구만. 문치걸이 억지로 웃어 보이며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저고리 자락을 올려 등짝에 문신을 보여주기까지 하였다. 문치걸의 등에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연꽃잎이 새겨져 있었다. 지난 20날 계산의 횟집을 며칠 앞둔 문치걸은 남평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아가 부인과 이틀 밤을 같이 자고 떠나오던 날 아침에 저고리를 벗고 아내 앞에 등을 내밀었다. 그의 아내는 왜 남편이 벌거벗은 등을 내미는지를 알고 있었다. 문치걸의 아내는 굵은 바늘 몇 개를 모아 손에 들고 울면서 남편의 등을 쪼았다. 그녀는 이번에 남편이 집을 나가면 다시 살아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간밤에 남편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가보년 때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내답지 못해서 돌아오게 되었으나 이번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면서 시신을 찾을 생각일랑 말고
치마 무덤을 만들라고 당부하는 것이었다. 문치걸의 부인은 남편의 등에 커다란 연꽃잎을 땀땀이 뜨고 있었다. 바늘이 살을 쪼을 때마다 뿔긋뿔긋 피가 솟았다. 그녀는 장롱에서 미리 꺼내놓은 하얀 무명 속치마로 남편의 등을 닦아냈다. 그녀의 흰 속치마에 남편의 피가 배어들었다. 피를 적신 속치마의 흰 천에 그녀의 눈물이 떨어져 얼룩졌다. 그녀는 울면서 계속 남편의 등을 쪼았다. 이때 문치걸이 뭘 꾸물거리느냐고 소리쳤다. 그래도 그녀는 자꾸만 흐느꼈다. 남편의 등을 쪼고 있는 손끝이 떨렸다. 이것이 마지막이로구나. 이제 다시는 남편의 시지근한 살냄새를 맡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서러움이 목구멍 가득히 뻗질러 오르면서 눈물이 솟구쳤다. 이제 그녀는 남편의 피를 적신 속치마를 부둥켜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울면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시신 대신 치마를 땅에 묻게 될 것이었다. 야, 이 사람아, 왜 하필이면 연꽃인가? 문치걸이 등에 새겨진 것을 보고 나서 짝귀가 물었다. 부처님께서 지켜주십사 하고 그랬다는구만. 우리의 뱃내는 부처님께서 지아비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겠네. 문치걸은 그러면서 언덕배기 위로 얼굴을 내밀고는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적을 향해 사격을 하였다. 적은 맞지 않았다. 탄환이 얼마나 남았는가 보게. 장십장이 동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대부리에게는 이제 탄환이 10발도 미쳐 남지 않았다. 나는 12발이 남았구만. 나는 15발 남았네. 짝귀와 문치걸이 각각 말했으며 한참 후에야 송기화가 나는 포도시 5발 뿐이로구만. 하고 힘없이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격을 중지해야 쓰겠네. 나머지 탄환은 마지막 일전을 위해서 아끼고 죽은 듯이 있어야겠구만. 대부리의 말대로 그들은 탄환을 아끼기 위해 총질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갑자기 총질을 멈추자 일본 헌병들도 총을 쏘지 않았다. 총소리가 멎은 골짜기의 아침은 달빛 쌓이는 새벽처럼 조용했다. 촤촤촤 산골 물 흐르는 소리와 바람에 나뭇잎 떠는 소리만이 꿈속에서처럼 아슴하게 들려왔을 뿐이다. 비가 멎은 하늘이 차츰 높아지면서 골짜기의 사위가 완연히 밝아왔다. 창의병과 일본 헌병들 사이엔 이상하리만큼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해가 솟네. 짝귀가 동편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리쳤다. 그 소리에 대부리와 문치걸, 송기화도 동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동편 하늘 산꼭대기에 햇살이 퍼지고 있었다. 그들은 햇살이 퍼지는 것을 보고 마치 원군을 얻은 것만큼이나 반가워하였다. 그들은 죽음으로부터 회생의 길을 찾은 듯 점점 더 넓게 퍼지고 있는 햇살을 우러러 보았다. 그도 그럴 것이 햇살이 퍼져 물기를 말리면 다시 화승총을 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햇살이 퍼지면 잠시 전에 그곳을 빠져나갔던 대원들이
다시 그들을 구해주기 위해 전열을 갖추고 돌아와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예상은 적중했다. 잠시 후 햇살이 하늘로부터 골짜기 안통에 쫙 퍼지기 시작했을 때 일본 헌병대가 둔치하고 있던 언덕배기 뒤쪽에서 총소리가 들려왔다. 대부리는 유난히 큰 그 총소리가 화승총이 불을 뿜는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화승총 소리와 함께 38 신식 총소리도 들렸다. 우리도 원호를 하세. 대부리는 언덕배기 뒤쪽에서 울려오는 총소리가 분명히 제2초대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회 기습을 한 것이라고 믿고 동료들에게 소리쳤다. 그리고 그들 4사람은 일본 헌병이 진을 치고 있는 잡목나무 언덕으로 기어 올라갔다. 그들은 창의병들이 맞은편에서 쏘는 탄환을 피해 몸을 땅에 바짝 붙이고 언덕을 기어 오르면서 총을 쏘았다. 일본 헌병대는 창의병들이 전후에서 총을 쏘아대자 전황이 불리함을 알고 골짜기의 옆구리로 빠져나갔다. 창의병들은 적을 추격하지 않았다. 추격하지 못했다고 해야 옳았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신식총의 탄환이 거의 바닥이 나버렸을 뿐만 아니라 화승총만으로 적을 추격했다가는 오히려 역습을 당해 패전을 자초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부리의 친구들 4사람은 결국 햇빛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적의 기습을 받은 이 초대는 6명이나 목숨을 잃게 되었다. 대원들은 일본 헌병들이 골짜기를 빠져나가자 동료들의 시신을 수습하였다. 죽은 6명 중에서 처자식이 딸린 대원은 2사람이었고 넷은 총각이었다. 대부리는 대원들에게 시신을 감회장하도록 이루고 나서 풀숲에 맥없이 퍼질러 앉았다. 외병에게는 단 한 명의 부상도 입히지 못하고 장의병들만 6이나 목숨을 잃고 말았으니 이만저만한 참패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지휘자의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였다. 좀 더 지혜 있는 지휘자였다면 전초병을 앞서 보내 적의 매복 여부를 알아보도록 했어야 옳았던 것이다. 전초병도 앞세우지 않고 마음을 놓고 가다가 기습을 당하고 말았으니 이것은 십장인 그가 아둔한 탓이 분명한 것이었다. 그 자신 때문에 6명이나 목숨을 잃게 된 것이었다. 대부리는 깊숙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목숨을 잃은 창의병의 홀령들에게 어떻게 사죄를 해야 좋을지 몰랐다. 나 십정자리를 내놓겠으니 성님이 지휘를 하시오. 대부리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서 그의 앞에 서 있는 짝귀에게 말했다. 오늘 일은 자네 잘못이 아니야. 누가 외놈들이 매복을 하고 있을 줄 알았겠는가. 아니요, 모두가 내 잘못이구만요. 나 땜시 생목숨들을 잃고 말았단게요. 이러지 마소. 십장인 자네가 이러면은 모든 대원들의 사기가 죽고 마네. 그러면서 짝귀는 대부리의 어깨죽지 밑에 손을 넣어 그를 안아 일으켰다. 짝귀와 문치걸 등의 재촉을 받은 대부리는 다시 대원들을 이끌고 죽절고랑으로 향했다. 그는 창의대의 본진과 함께 죽절고장에 와 있을 나대장을 대면할 면목이 없어 골짜기 안으로 들어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초대는
해가 거의 정수리 위에 떠오른 후에야 죽절고랑에 당도하였다. 그들이 당도해보니 창의대 본지는 물론 다른 초대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대부리는 이 초대를 본진 앞에 도열시킨 연후에 나대장에게 그들 이 초대가 밤을 새워가며 홍룡샘 둔덕에 매복했던 일이며 아침에 죽절고랑으로 들어오다가 골짜기 초입에서 적의 기습을 받고 6명이나 목숨을 잃었음을 처저히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나대장은 장대불 십장을 책망하지 않았다. 이 초대 여러분, 수고하셨소. 잠시 후에 호군을 할 것이니 모두들 쉬시오. 나대장은 그날따라 심기가 좋아 보였다. 장십장은 대원들을 나무 밑 그늘에서 쉬게 하였다. 그는 김덕배를 만나서야 나대장의 심기가 좋아 보인 연유를 알게 되었다. 탐정장 김덕배의 말로는 남평 쪽을 지키고 있던 1초대와 한평 쪽을 지키고 있던 3초대가 큰 전과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대원을 6명이나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네. 그렇게 낙심만 하지 말고 다음 기회를 기약하소. 6사람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복수를 기약해야 하네. 김덕배가 장십장을 위로해 주었다. 옆에 있던 짝귀와 문치걸도 김덕배의 말이 100번 옳다면서 기운을 내라고 하였다. 창의대의 여러 초대가 죽절고랑에 모두 모이게 되자 나대장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음식으로 호군을 한 다음 각 초대장을 불러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였다. 각 초대는 다시 거점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내 계획은 당분간 합진보다는 분진이 유리할 것 같기에 별도의 작전 계획이 없는 한 초대별로 분진을 하도록 하겠소. 그러나 합진이 필요한 시는 미리 기별을 할 터이니 내 연락을 기다리시오. 그리고 기계와 탄약은 본진에서 공급을 할 것이나 대원들이 입을 오시며 먹을 식량은 초대 자체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초대에서 분진을 할 시에 지원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가까운 초대나 아니면 나한테 보발을 보내시오. 지원군이 필요할 시는 언제든지 지원해 주겠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은 지금 일본은 지지난해 4월에 원수부를 해체한 후에 우리의 군력을 대폭 감축해버렸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지킬 사람은 우리 창의병들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10,000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는 각오로 싸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대장은 그러면서 2년 전에 있었던 원수부 해체에 대해서 덧붙여 말하였다. 즉 일본은 당시 7개 연대 병력에 달하는 조선군을 병제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대폭 감축시켜 겨우 궁중을 호위할 수 있는 병력만을 비치토록 함으로써 조선이 일본의 군사력에 의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원수부를 해체함으로써 조선 군부의 일본 세력을 부식하는 한편 조선군 병력을 당초 16,000명에서 반으로 감축해버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조선군은 서울의 시위 2개 연대, 헌부, 연성, 무관, 유년학교 등을 포함한 5,000여 명과 지방의 8개 진위대대 2,000명이 배치하고 있어 도합 7,000명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이날 나상집 창의대 1초대와 3초대는 남평과 한평으로부터 나주로 들어오는 헌병 부대와 싸워 큰 전과를 올렸다. 적 사살은 3명에 그쳤으나
적으로부터 다량의 군기를 노획하였다. 이날 1초대와 3초대가 노획한 군기는 38식종이 11자루에 실탄 580발 외에 건총 2자루, 망원경 하나였다. 나대장은 노획한 군물 중에서 망원경을 받고 기뻐하였다. 그는 3초대장으로부터 받은 망원경을 들고 사방을 둘러보며 신기해하였던 것이다. 본진에서 탄환을 지급받은 대부리는 날이 어두워지자 이 초대를 이끌고 죽졸고랑에서 나와 영산포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힘이 빠져 있었다. 죽졸고랑을 나오기 전에 십장자리를 내놓겠다고 나대당한테 말했으나 나대장은 그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암만 해도 우리 이초대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 되겠네. 죽졸고랑을 빠져나와 작은 등성이를 오르면서 짝귀가 대부리에게 말했다. 우리 영산포 헌병들을 습격해서 분풀이를 하는 것이 어쩌겠는가? 짝귀의 말을 받아 문치거리 장십장의 의사를 물었다. 대부리도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다. 우리가 영산포 헌병대를 습격한다 치면 승산이 있겠소. 대부리가 뒤따라오는 짝귀를 돌아보며 자신이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승산이야 반반이지. 짝귀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였다. 무턱대고 헌병대로 쳐들어가는 것은 피차에 인명이 상할 텐께 놈들을 유인해내는 것이 어쩌겠는가. 죽졸고랑을 빠져나오면서부터 말 한마디 없이 잠자코 뒤를 따르던 송기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20날 밤 계산에서 회집을 하던 날 그를 따라 창이병이 된 같은 마을 내문이의 죽음 때문에 마음이 착잡해 있었다. 살림이 가난한 데다가 형제가 9이나 되어 하루 2끼 죽도 먹을 수가 없어 밥그릇이라도 줄여 동생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면서 한사코 송기화를 따라 나온 내문이는 집을 나온 지 나흘 만에 외놈들의 총에 맞아 죽은 것이었다. 송기화는 내문이를 죽절고랑 초입에 묻고 오기는 하였지만 그의 부모에게 자식의 죽음을 알릴 일이 죽는 것만큼이나 어렵게 생각되었다. 기와 이야기도 괜찮은 것 같구만 그랴. 짝귀가 송기화의 제안에 찬성하였다. 놈들을 어떻게 요인해내놈? 그것은 나한테 맡기게. 문치거리 묻고 대부리가 대답했다. 대부리는 이미 영산포 헌병부대를 밖으로 끌어낼 국리를 짜고 있었다. 그는 김유복을 떠올렸다. 김유복이라면 놈들을 밖으로 유인해낼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초대가 간밤에 매복을 하고 있었던 홍룡샘 뒷산에 당도하였을 때는 밤이 깊어서였다. 비가 온 다음 날 하늘의 별빛은 진주처럼 반짝였다. 그들은 홍룡샘 앞에 논을 가로질러 토끼촌 앞에 광탄나루를 건넜다. 그리고 넓은 갈대밭을 지나 부덕촌 앞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 같은 한박산에서 쉬었다. 대부리는 불이 꺼진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수종사원 서거칠을 가까이 불렀다. 서거칠은 화승총을 메고 대부리 옆에 섰다. 그는 오늘 아침 죽절고랑 초입에서 외놈들의 기습을 받아 숨진 창이병의 총을 메고 있었던 것이다. 기계는 다룰 줄 아느냐?
대부리의 무릎에 서거칠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총을 쓰다듬으며 화약에 불이 붙이기는 어렵지 않지만 조준하기가 쉽지 않더구만이라오. 하고 어둠 속에서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그래, 그 기계 주인이 누구였는지 아느냐? 몽탄에서 온 박천식이라는 어른이 주인이셨죠. 자식이 넷이나 있단디 참말로 안 됐단께요. 지가 총을 가는 대신에 잘 묻어두렸구만이라오. 언제 못 치는지 갈 때 꼭 그 어른 집에를 찾아가서 소식을 알려줄 생각이어요. 서거칠은 사람을 어루만지듯 총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는 그 기계를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지 않도록 하거라. 무슨 뜻인지 십장님 말씀 잘 알겠구만이라오. 그 대신 내가 죽으면 이 신식 기계는 내가 가져가라. 대부리가 자신의 38식 총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그럴 수는 없구만요. 십장님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구만이라오. 서거칠은 갑자기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장십장이 아버지처럼 느껴졌다.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기계 여기 놔두고 요 아랫마을에 좀 내려갔다 와야 쓰겄다. 마을에 내려가서 김유복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오거라. 그러면서 대부리는 서거칠에게 어서 산을 내려가라고 재촉하였다. 김유복이가 뉘긴디요? 내 놈 동생 뻘된다. 지체할 여유가 없으니 냉큼 가거라. 서거칠은 대부리의 명을 받자 이내 산을 내려갔다. 대부리는 서거칠이가 빠른 걸음으로 어둠이 끈적거리는 소나무 숲을 끼고 산을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만약 자신이 죽게 되면 저놈의 손에 묻히리라 하고 마음으로 말하였다. 그는 언젠가 서거칠에게 자신이 죽으면 잘 묻어달라는 부탁을 해야겠다고 요량하였다. 문치걸이 그의 부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대부리 자신도 죽어서 집에 돌아가는 것보다 소식 없이 어디엔가 동료들에 의해 묻히고 싶었다. 대부리는 대원들에게 서거칠이가 돌아올 때까지 잠시 눈을 붙이라고 이르고 그는 부덕촌이 내려다 보이는 등성이의 작은 바위 위에 올라앉아 산 밑의 어둠을 더듬어 보며 서거칠이가 어디쯤 내려가고 있을까 하고 가늠하고 있었다. 그는 서거칠이를 생각할수록 이상하게도 끈끈한 혈육의 정 같은 것을 느꼈다. 가보년 때의 동지들 중에서도 짝귀형이나 재물포에서 등짐꾼 노릇을 할 때 사귄 친구들에게서 느꼈던 것과 비슷했다. 그러나 그는 되도록이면 서거칠에게 정을 주지 않으려고 하였다. 죽이고 죽는 싸움터에서 정을 쏟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만 약해지고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살아가는 동안 그 괴로움을 이겨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리는 가끔 짝귀와 그 자신 사이에서 어느 한 사람이 먼저 죽게 되면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해지곤 하였다. 그 때문에 그는 살아남아서 그런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먼저 죽어서 정을 준 사람의 손에 묻히고 싶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하였다. 마을로 내려간 서거칠이가 김유복이를 데리고 한박산으로 올라온 것은
자야가 지나서였다. 장 대장님, 웬일이십니까요? 어서 저희 집으로 내려가시지요. 저희 부친께서도 장 대장님을 반기실 겁니다요. 김유복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대부리 앞에서 넙죽 엎드리며 말했다. 그래, 유복이 그동안 무탈하게 잘 지냈느냐? 대부리는 한껏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인놈이야 뭐 늘 무탈합지요. 헌디 대장님께서 어인 일이십니까요? 김유복은 한밤중에 장십장이 집에까지 사람을 보내 만나자고 한 데는 필시 기난 일이 있을 것이라 짐작한 터라 똑같은 말을 거듭 물었다. 그동안 다른 일은 없느냐? 대부리는 막연하게 물었다. 김유복은 한동안 생각을 되작거리는 듯 싶더니 참, 구진나루에서 주막을 한다는 방석호라는 사람이 죽었구만이라오. 하고 잊고 있었던 말을 생각해낸 듯 다급하게 말했다. 방석호가 죽다니? 저희 삼촌 말로는요. 방석호를 가마니 속에 넣어서 영산강에 빠져 죽였다고 했습니다요. 김유국으로부터 방석호의 죽음을 듣게 된 대부리는 마땅히 죽을 사람이 죽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무엇인가 애운한 정이 뻗질러 올랐다. 마치 애써 일군 땅이 큰 물에 핥힘을 당할 때의 심정 같았다. 그는 죽은 방석호보다도 애옥살이 속에서도 애면글면 마음 기대고 살아온 난초가 안쓰럽게 여겨졌다. 그는 언제 한번 난초에게 들러 그녀의 허망한 마음을 다독거려 줘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네, 삼촌 김영규는 시방 어디 있느냐? 영산포에 있을 것이로구만이라오. 요즘하게는 작은 각시를 얻어서 집에는 어쩌다 한 번씩 오네요. 헌데 저희 삼촌은 왜 그러십니까요? 여보기 이 길로 너희 삼촌한테 가서 창희병이 여기에 돈치에 있다고 말하거라. 너는 그 말만 전하고 다시 여기에 올 것은 없느니라. 어서 가거라. 대부리는 김유복을 재촉하였다. 김유복은 명대로 따르겠다고 하면서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장십장, 어쩌려고 그러는가? 유복이라는 아이가 방석호 모양으로 죽음을 당하면 어쩔 것이오? 그러는 것이 아닌디 말이오. 옆에 있던 짝귀가 김유복을 걱정하며 대부리를 나무람하였다. 유복이는 김영규의 생질인데 어쩌기야 하겠수? 당했으면 지놈이 당하겠지요. 유복이한테는 아무 일도 없을 테니 두고 보시오. 자, 우리는 이제 이곳을 뜹시다. 되도록이면 영산포 가까이 가서 길목을 지킵시다요. 대부리는 짝귀에게 말하고 나서 잠든 대원들을 깨워 발행을 서둘렀다. 그는 발행에 앞서 대원들에게 탄환을 나눠주고 앞으로의 작전을 지시했다. 그들은 한박산에서 자리를 옮겨 영산포에서 한박산으로 들어오는 길목인 황구봉 차락의 모퉁이에 매복했다. 대부리는 김현규가 그의 생질인 김유복의 말을 듣고 헌병대를 출동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가지 않았으므로 큰 기대를 걸지는 않은 채 무작정 기다리기로 하였다. 일본 헌병대의 출동을 기다리는 동안 대부리는 20하룻날 새벽처럼 서거치를 헌병대 가까이 보내 그들의 움직임이 있을 시는 미리 달려와서 알려달라고 일렀다. 날이 밝으면 태매산으로 들어가 고깃국에 밥을 줄 터이니 무더니 참고 기다리시오. 장십장은 분대장들에게 이른 후
미리 탄환과 화약을 장전해 놓으라고 하였다. 다행히 바람이 영산포에서 그들 쪽으로 불어왔으며 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으로 보아 비가 내릴 것 같지도 않았다. 대부리는 하늘의 별빛이 땅 위의 모든 물기를 빨아들여서 화승총을 쏘는데 화약에 불이 잘 붙게 되기를 빌었다. 그는 손으로 풀잎을 쓸어보았다. 손에 물기가 촉촉했다. 그러나 그 정도의 물기라면 화약에 불을 붙이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다.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와 안개가 낄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러나 좀처럼 헌병대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동정을 살피러 갔던 서거칠도 소식이 없었다. 너무 오랫동안 소식이 없자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싶어 마음이 죄어왔다. 대부리뿐만 아니라 다른 대원들도 헌병대가 나타나기는 틀린 것 같아 저마다 총뿌리를 내리고 태매산으로 빨리 돌아가기를 바라는 눈치들이었다. 서거칠이가 돌아온 것은 첫 닭이 울어서였다. 암만 기다려도 아무런 기미가 안 비던디요. 서거칠은 헌병들이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이기라도 한 것처럼 맥이 풀린 목소리로 말했다. 유복인가 하는 그놈이 김영규에게 가지 않은 건 아닌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송기환은 그냥 헌병대로 쳐들어가자고 하였다. 당장 같은 마을 내문이의 죽음에 대한 원풀이를 하지 못하고서는 태매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 혼자만이 살아 고향에 돌아가서 내문이의 죽음을 알리는 이보다는 차라리 내문이와 함께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다. 다음을 기약하고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 대원들이 너무 지쳐있지 않는구만. 짝귀는 대부리한테 그만 태매산으로 회군을 하자고 하였다. 안 되네. 모두들 돌아가겠다면 나 혼자라도 당장 헌병대로 쳐들어가겠구만. 그러면서 송기환은 총을 들고 벌떡 일어섰다. 평소에 성질이 차분하고 어눌한 송기환은 그답지 않게 앞뒤 가리지 않고 선무당 춤추듯 하였다. 아이고, 오늘 기화가 왜 저리 잠자리 부저벗대야 듯한단가. 우리들 싸움이 오늘 내일 끝날 것도 아닌디 무엇을 그리 서둘러 쌌는고. 잠자코 있던 문치걸이 한마디 하였다. 나는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단께. 송기화가 문치걸을 향해 짜증스럽게 퉁겨댔다. 바로 그때였다. 영산포 쪽에서 논길을 타고 거뭇거뭇 사람의 그림자가 황구봉 산무통이로 다가오고 있었다. 대부리는 송기화에게 몸을 엎드리라고 이르고 전 대원들에게 사격 준비를 하도록 명령하였다. 다가오고 있는 검은 그림자는 긴 대열을 이루고 있었다. 대부리의 눈에 그것들이 여우나 늑대의 무리로 보였다. 그는 숨을 가다듬고 어둠 속을 꼬나보았다. 그러나 검은 그림자의 무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 그들이 황구봉의 산 모퉁이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의 머릿수를 헤아릴 수가 있었는데 겨우 6명에 불과했다. 그 6명이 전초대일지도 몰라 그들이 산모퉁이를 돌아 창의대가 매복돼 있는 둔덕 밑을 지나칠 때까지도 사격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6명이 지나가고 한참이나 있어도 뒤따라오는 적이 없었다. 그제야 장십장은 방금 그들 앞에 지나친 6명에 대해
기습을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였다. 그때 송기화가 느닷없이 혼자 둔덕 아래로 굴러 내려가더니 헌병들의 뒤를 밟아 뛰어갔다. 기화가 왜 저런단가? 송기화가 둔덕 아래로 내려가자 문치걸은 다급하게 소리치며 송기화를 붙잡기 위해 몸을 날렵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문치거리가 모퉁이 길로 뛰어내려갔을 때 송기화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문치걸은 포기하지 않고 어둠 속을 뛰어갔다. 그가 작은 방중 옆을 뛰어가고 있을 때 부덕촌 들머리 오르막길 쪽에서 총소리 한 방이 어둠을 죄 흔들었으며 잠시 후에는 짜글짜글 요란한 총성이 귀가 멍멍하도록 울려왔다. 순간 문치걸은 송기화와 헌병들 사이에 접전이 벌어진 것이라 판단하고 오르막길로 뛰어 올라갔다. 총알이 어둠을 가르며 날아왔다. 문치걸은 몸을 구부리고 송기화의 위치를 가늠하며 계속 언덕길을 올라갔다. 언덕 쪽으로 날아가는 총알은 간헐적으로 어둠을 갈랐으나 문치걸 쪽으로 날아오는 총알은 비오듯 하였다. 그는 총알이 언덕 쪽으로 날아가는 위치를 가늠하며 송기화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어둠을 더듬었다. 그리고 송기화가 언덕의 왼쪽 길섭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로 다가가다가 언덕 위에서 내리 쏟아지는 총알에 맞아 헉 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까지도 송기화는 문치걸이 자기를 돕기 위해 따라왔다가 총에 맞은 것을 모르고 있었다. 대부리가 대원들을 이끌고 그곳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문치걸의 숨이 끊어진 후였다. 대부리와 다른 대원들은 문치거리가 총에 맞아 쓰러진 것도 모른 채 계속 총을 쏘아대며 언덕 위로 돌진을 하였다. 대부리는 각 분대장들에게 언덕을 우회하여 적 위 뒤통수를 치도록 명령했으며 잠시 후 헌병 6명은 천좌근이 이끄는 10명으로부터 코앞에서 쏘아대는 사격을 받고 각기 어둠 속으로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다. 대부리는 적이 도망친 다음 피하간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어둠 속을 살피던 중에 길섭에 나자빠져 있는 문치거리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다. 문치걸의 시체를 확인한 대부리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시신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